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도 연을 끊게 된 70대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부족하지 않게 키웠어요. 부모한테 받은 것 없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모은 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고 넘치게 키우진 못했어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떳떳합니다. 남들보다 더 절약해야 남들만큼 산다는 생각에 안사람과 자식들이 고단했겠죠. 하지만 덕분에 자가도 있고 아들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돈도 보탰어요. 딸 결혼할 때도 적지 않게 보탰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상가가 달린 건물이라 매달 월세도 넉넉히 들어와요. 노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프다고 매달릴 일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년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죠. 얼마 전까지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죽기 전에 검사받는 숙제라고 하더군요. 이만하면 충분히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도 자식도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 모두 차별 없이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라고 더 엄하게 굴지도 않았고 딸이라고 그저 감싸지만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똑같이 챙겨서 보냈습니다. 딸 결혼할 때 아들이 혹시 서운해할까봐 애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더 주는 법도 없고 딸이라고 덜 주는 법도 없다. 승현이, 승주 너희가 잘 알 것이야.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편애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다는 거 말이다. 행여나 몸이 안 좋아지더라도 니네에게 손을 벌리거나 부양해 주길 절대 바라지 않고 훗날 내가 죽더라도 제삿밥 얻어먹을 생각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니네만 잘 살아라. 그거면 된다. 며느리나 사위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은 제 뜻을 순순히 잘 따라주었어요. 딸은 혼자 남은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혹시 마음에 드는 할머니라도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딸은 원래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혹시 제가 밥 차려줄 사람,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해 세 사람을 드릴까봐 그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안사람 없이 혼자 자식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누굴 만날 여력도 없었죠. 그런데도 딸은 내 곁에 누가 들어올까봐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결혼도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던 딸이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했는지 그런 말을 하길래 됐다고 웃었죠. 나이가 몇이 되어도 그저 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 좀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서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 가면 저 같은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오전이 금방 가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전에 없던 여유를 누리며 천천히 마누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승주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근데 제가 왔을 땐 이미... 아들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까무러쳤습니다. 오전 산책길에 받은 전화였어요.
다행히 곁에 사람들이 있어서 망정이지 혼자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아들은 줄초상을 치를 뻔했죠. 솔직히 그때 차라리 딸과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설마 자식이 나를 앞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와 딸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딸의 목숨을 택할 겁니다. 저라고 왜 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지만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란에 태어나 배를 굽는 게 당연한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한 시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아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자식의 목숨을 두고 협상이 가능하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협상의 여지도 없이 딸과 사위는 한날 한시에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딸과 사위의 시신이 너무 망가져서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게 했어요. 손녀 생일을 기념해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졸음운전 트럭에 부딪혀 차가 산길에서 굴렀답니다.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자체가 망가졌는데 그 사이에서 손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손녀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성주랑 애비가 살렸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살렸어. 하지만 졸지에 고아가 된 손녀는 어쩌겠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제가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어떻게 초등학생 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 자랄 때처럼 그저 먹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재능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런 부분은 돌아가신 형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돈도 형편이 마찬가지라 손녀를 키울 여력이 없었고 그나마 고모가 있긴 했지만 조카를 데려가긴 어려웠죠. 어쩌나 하다가 결국 제가 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손녀가 딸을 너무 많이 닮아 누구에게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돈 쪽으로 보내면 죽는 날까지 딸을 그리워하듯 손녀도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부탁하는 것도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고모 쪽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르신, 아무래도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서연이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아이가 셋이나 있다 보니 쉽지 않네요. 아이 고모는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 남매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돈도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데 그쪽은 지금 안사돈이 제가 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남매가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 오빠 자식인 손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애셋에 하나를 더 얻는 건 무리였겠죠. 그런 상황이라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딸이 살던 집은 손녀의 고모가 다 정리했어요. 딸과 손녀의 물건을 1톤 트럭에 실어서 내 집으로 보내주더군요. 사돈, 전 오빠랑 언니가 남긴 서연이 몫의 돈에 1원도 관심 없어요. 다만 서연이가 아직 어리니 적절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믿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관리해놨다가 서연이 성인 되면 줄게요. 저희 그 돈에 욕심낼 만큼 양심 없지 않고 형편 어렵지도 않아요.
딸과 사위의 재산이 1원도 빠짐없이 다 자란 손녀에게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한들 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 적당한 사람이 필요하긴 했죠. 차라리 그 재산을 조금씩 쓰면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은 오빠가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고 사망보험금까지 제가 서연이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오빠가 남긴 재산 그대로 주고 싶어서요. 염치 없지만 사돈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안타까운 마음은 앞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손녀 고모의 도움을 받아 내 집 근처 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고 학교에 보냈어요. 집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딸과 손녀의 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마음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녀도 변했죠. 아무래도 부모를 잃은 충격이 컸던 겁니다. 학교 상담도 고모가 갔었는데 아무래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원은 보내지 않고 학교가 끝나는 대로 심리치료센터에 데려갔어요. 그런 치료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도가 보일 때까지 꾸준히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제가 번갈아가며 손녀를 데리고 다녔는데 저도 힘에 부쳤고 손녀 고모도 애가 있으니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어쩌겠냐. 이게 내 업이려니 해야지.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애가 힘들어해서 큰일이다. 심리상담사가 한동안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더라. 아무래도 그렇겠죠. 부모를 한 번에 잃었는데 서연이 생각하면 마음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제가 서연이 데리고 갈까 해요. 뭐? 아니, 네가 말이야. 저도 상황을 지켜봤잖아요. 사실 저희밖에 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서연이 고모도 그 좁은 집에 애가 셋이나 되고 고모는 일까지 한다면서요. 그 상황에서도 서연이 학교도 가주시고 애쓰시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가씨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구나. 저희 집 애들은 거의 다 컸잖아요. 다 중학생인데요. 걸리는 거라면. 걸리는 게 뭐냐? 저희는 방이 3개뿐이라 서연이가 와도 마땅히 내어줄 방이 없어서요. 곧 사춘기도 올 건데. 그렇다고 저희 애들한테 방을 내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건 그렇구나. 결국 아들과 상의해서 제가 돈을 더 보태주고 아들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기 좋은 동네에 신축 아파트라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속내가 빤히 보여서 영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공동 명의를 요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펄쩍 뛰며 서운해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재산 앞에선 한없이 굽히게 되지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너희를 못 믿는 것은 아니다만 너네도 사람 아니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어차피 너희가 서연이만 잘 키워주면 그대로 너희가 가져갈 몫이니 이 정도는 늙은이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감수했으면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저들이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당장 좋은 동네에 원하던 집을 얻었으니 양심껏 손녀를 잘 봐주길 바랄 수밖에 없죠. 사실 딸이 그렇게 됐을 때 아들이 장래에 신경을 쓰긴 했지만 못내 서운한 점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에게 그런 욕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내심 며칠만이라도 손녀를 데리고 있어줬으면 했죠. 손녀 고모처럼 남매 간의 우애가 특별하지 않아서인지 아들이 조카에게 큰 애정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서운한 마음은 제 것이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속내를 가지고서라도 손녀를 맡아주겠다고 한 것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돈이라도 쥐어주고 맡아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손녀 고모에게도 그런 제안을 해볼까 했지만 거절할 것 같아 입도 떼지 못했습니다. 사위 재산도 한 푼 건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니 제 돈이라고 받겠습니까? 서연아, 앞으로는 외삼촌 외숙모랑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 이 서연이 병원이랑 학원 데려다 주기도 어려워서 그래. 외삼촌 집에 언니들도 있으니까 더 재미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는 답이 없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내키지 않으면 목소리 듣기가 어려웠어요. 저랑 살면서 편하지 않았겠지만 또래가 있는 아들 집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그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제가 그냥 데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이 그리 멀지 않아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갔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아들이 먼저 찾지 않으면 아들 집에 가는 일이 없었는데 손녀가 잘 있나 싶어 가봐야 했어요. 제 지분이 반이었으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뻔뻔한 얼굴로 갔지만 눈치가 안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충한 것이 한 달에 1-2번이었죠. 아들 밑으로 있는 자식들도 다 손녀인데 연년생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예쁜 짓도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대면대면 하더군요. 제가 가면 겨우 인사만 하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려 얼굴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딸 손녀인 서연이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와도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할 뿐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또래 언니들이 함께 있고 아들 내외의 보살핌을 받다 보면 빠르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군요. 제 부모 밑에서 어땠는지는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가끔 딸 부부와 함께 왔던 서연이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는 뭐라든 아직 차도가 없는 거야. 아유, 아버님, 그게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몸에 난 상처처럼 약만 바른다고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연이는 아무래도 아가씨랑 같은 사고를 겪었잖아요.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그 사고로 부모를 둘 다 잃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어렵구나. 어려워. 그래도 얼른 훌훌 털어버려야 자기한테도 좋을 텐데. 제가 치료도 꾸준히 데려가고 있고 우리 애들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 말로는 집에서는 별다른 내색 없이 방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학교에서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활동적인 아이는 아니지만 친구도 있고 공부도 곧잘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며느리에게 연락 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제가 보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테니까요.
아들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집으로 가는 길에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던 손녀가 학교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내리지 않고 교문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서연아, 많이 힘드냐? 할아버지, 저 그냥 할아버지랑 살면 안 돼요? 어? 아이 왜? 외삼촌 집에서 사는 게 싫어?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제가 뭐라 붙잡기도 전에 훌쩍 가버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신호였지요. 그런데 제가 늙어서 그런지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적응 못해서 그러겠거니 여러 가지로 힘든데 복작복작한 집에서 살다 보니 그러겠거니 한 것이지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 자주 연락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날이었죠. 제가 와 있는 걸 미처 알지 못한 큰 손녀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됐어. 우리 집 은따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 아, 우리 집 은따? 내가 하라면 해야지.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싫다면 어쩔 건데? 잠깐만. 야, 정서연. 내 거 아이패드 과학학원 상담실에 두고 왔거든? 가서 가져와. 할아버지, 오셨어요? 워낙 빠른 목소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들 집이 현관에서부터 긴 복도를 두고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그 후에야 거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를 미처 발견하기도 전에 그런 소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큰 손녀가 서연이한테 하는 말이 맞는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연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 혼란스러워졌지요. 그러는 사이 방 안에 있던 딸 손녀가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큰 손녀가 다시 딸 손녀를 향해 말을 했죠. 야, 잠깐만. 됐어. 내가 갈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딸 손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영 익숙해 보였어요. 내가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그런 분위기마저 읽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든 것은 아니죠. 딸 손녀 서연이를 불러서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알이 꽉 찬 꽃게가 들어왔다며 꽃게탕과 찜을 했어요. 이과 시원찮아 꽃게는 제대로 먹기 힘들어 시원한 국물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서연이는 꽃게에 손도 안 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꽃게 한 마리를 집어다 서연이 앞에 내어줬는데 서연이는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른 먹어라. 왜 그렇게 시원찮게 먹어? 어머, 아버님. 서연이 갑각류 알러지 있어서 꽃게 못 먹어요. 그러냐? 미안하다. 그러면 아예 못 먹는 거야? 그럼요. 먹으면 큰일 나요. 꽃게고 새우고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째? 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 아버님 오신다고 제가 아버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서연이 먹을 걸 신경을 못 썼네요. 서연아, 여기 파김치. 파김치에다가 먹어봐. 서연이한테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꽃게탕과 찜 말고는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 뿐이라 아이가 먹을 건 없었어요. 달걀 부침이라도 해서 내어줄까 싶었지만 애를 맡긴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어려웠죠. 다음부터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애들 먹을 걸로 해라.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저도 꽃게 한 마리를 못 먹었습니다. 이가 성할 때야 꽃게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은 꽃게 살 발라 먹는 게 더 귀찮기만 하지요. 아들네가 맛있게 먹었으니 됐다 싶지만 밥을 시원찮게 먹는 서연이가 영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밤에 애들 좋아한다는 치킨이나 시켜줄까 넌지시 물었는데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 시간에 먹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고 밥도 먹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서요. 아들, 손녀들이야 꽃게 원 없이 먹었지만 서연이는 고작 밥 한 공기에 김치에다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영 마음에 걸려 서연이한테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주었죠. 배고프진 않아? 네. 더 따쏘라. 밖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아버지가 외숙모한테는 다 말해놨다만 돈 필요한데 외숙모한테 말하기 힘들면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린애한테 5만 원짜리 2장이 큰 돈일까 걱정은 했지만 큰 손녀의 말이 자꾸 걸렸어요. 혹시나 객식구 취급받고 사는 거라면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할 테니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밤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서연이 방에서 아들, 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싱글벙글한 얼굴로 나오던 큰 손녀와 작은 손녀 손에는 5만 원짜리 돈이 각각 하나씩 쥐어져 있었어요. 그때 바로 저것들이 서연이한테 줬던 돈을 빼앗았구나 싶었습니다. 뭐냐? 네? 그냥 같이 놀다 나온 건데. 그럼 그 돈은 뭐냐? 이거요? 그냥 제 돈인데. 왜요? 비켜봐라. 서연아, 이 서연이 아까 내가 준 돈 어딨냐? 할애비가 준 돈 어딨어? 봄이니 해미니 이 지금 서연이한테 돈 뺏은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서연이가 필요 없다고 저희 준 거예요. 뭐? 돈이 필요 없어? 서연아, 네가 말해봐라. 정말 돈이 필요 없어서 언니들 준 거냐? 헐, 완전 어이없네. 야, 정서연, 네가 필요 없어서 준 거 맞잖아. 넌 어차피 친구도 없어서 돈 쓸 데도 없다며. 진짜 어이없네. 야, 됐어. 가져가. 그러곤 큰 손녀가 제 눈앞에서 5만 원짜리를 던지듯 두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손녀도 언니 따라 허공에 돈을 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바닥에 5만 원짜리 2개가 나뒹굴고 서연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기가 차더군요. 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앞에서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랍니까? 그래서 곧장 따라 나가서 큰손녀 방문을 두드리고 크게 나무랐습니다. 임보민, 이매민, 니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안 나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는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이 불쌍한 동생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돈이나 뺏고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혼났다고 내 앞에서 돈을 던지더라. 네? 야, 임보민, 이매민, 그게 사실이야? 너네 서연이 돈 빼앗았어? 아씨, 진짜 짜증나. 뭐? 너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어른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했어? 어? 너 아빠가 오냐 오냐 하면서 이쁘다 이쁘다만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너 밖에서도 그러고 다녀? 어? 어머, 무슨 일이야, 여보? 왜요? 왜 그래? 당신 말이야. 애들 교육 이딴 식으로 시킬 거면 학교고 학원이고 뭐든 다 보내지 마. 이것들이 어디서 사촌 동생 돈을 뺏고 할아버지한테 대들어? 어머, 봄이나, 너 서연이 돈 뺏었어? 아니, 짜증나게. 제가 나한테 그냥 준 거라니까. 임보민, 너 얼른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 서연이한테도 사과하고. 너 이거 완전히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어떻게 교육하셨냐고 하잖아. 아, 이게 다 정서연 때문이야. 아, 그냥 할아버지가 데려가라고 해. 솔직히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반기는데 왜 쟤랑 같이 살아야 돼? 임혜민, 이 자식이! 결국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고성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들만 잔뜩 듣다 왔습니다. 그 사이 서연이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 방 안에서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아들 손녀들이 서연이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고 전만 해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사촌 동생이라고 예뻐하고 서연이도 사촌 언니를 얼마나 잘 따랐는데요. 그날 제 아빠한테 혼난 작은 손녀가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학교 다니는 서연이를 보고 엄마 아빠가 죽어서 정신병 걸린 애라고 소문났다고요. 지금도 듣기 싫은데 행여나 서연이가 같은 중학교에 오면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고요. 그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들도 똑같은 심정인지 그냥 작은 손녀가 하는 이야기 그저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장 보민이 혜민이 휴대전화 뺏고 내일부터 학교도 보내지 마. 어? 아니, 그래도 여보, 그건 아니지. 애들 그렇게 혼내는 건 아니야. 혜민이 말 못 들었어? 이유가 있잖아. 우리 애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빠가 자기 자식 마음도 알아줘야지. 이게 지금 알아주고 말고 할 문제야? 뭐? 엄마 아빠 죽어서 정신병 걸리네? 야, 나도 지금 승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속이 타. 어? 야, 그럼 니네는 동생 죽어서 정신병 걸린 아빠랑 사는 거야. 알아? 당신 행여나 핸드폰 주고 내일 애들 학교 보내면 알아서 해. 아들이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에 저는 사실 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깥일 하느라 집안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들도 저처럼 비슷한 또래고 다 딸이다 보니 친자매처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 또 일렀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 같아선 그냥 서연이를 데리고 오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애들 싸움 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고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있었을 때는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따로 살면서부터 꽤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서연이랑 따로 연락하면서 가끔 애를 만나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르신, 잘 지내시죠? 나야 늘 잘 있지. 무탈하고. 예, 저도 뭐. 저기 어르신, 제가 서연이 맡겨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지난주에 서연이 만났는데요. 애가 너무 말랐어요. 볼 때마다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물어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요.
그래. 서연이가 좀 마른 편이긴 하지. 평소에도 뭘 잘 못 먹나 봐.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입이 짧아 그런 것 같다는데 뭘 해줘도 잘 안 먹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이런 부탁드려 너무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하고 매일 고민했는데 애가 예전보다 더 활기도 없어지고 서연이 성격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서연이 좋아하는 새우 사다가 볶아줬는데 며칠을 굶은 애처럼 먹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새우. 아이고, 사돈. 서연이 새우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서연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새우나 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서연이 괜찮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갑각류 알러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우, 게 엄청 잘 먹었는데 저희 시댁이 여수라 가끔 게장 보내주시는데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간장게장에 밥 잘 먹었어요. 뭐? 서연이가 새우랑 게를 먹어도 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인가요? 알러지가 있어 차려진 꽃게를 먹지 못해 혼자 밥에 김치를 먹던 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제 사촌 언니들에게 구박당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도 떠올랐죠. 이거 내가 아닐 거다 하면서 외면했던 것에 실은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길로 당장 아들 집으로 갔더니 현관에서부터 며느리가 당황하며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어요.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문제 있냐? 빨리 문 열어라.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당장 문 열지 못해! 전에 없이 화를 내며 현관 입구에서부터 윽박지르니 문을 열기는 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분이 안 풀려 씩씩댔습니다. 이것들이 한 통속이 돼서 딸 손녀를 못살게 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장에 쏘아붙일 생각이었지만 애의 고모 말이 생각나서 애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도 거실에도 애가 없더군요. 서연이 어딨냐? 서연이는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에? 7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안 와. 아버님, 애들 원래 학원 10시까지도 다녀요. 막 저녁밥 먹고 다시 학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서연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봄이네미. 너 그때 서연이 게도 새우도 못 먹는다지 않았냐? 네? 그랬죠. 사돈이 그러는데 서연이 게, 새우 없어서 못 먹는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어머, 정말요? 아닌데. 서연이가 자긴 게나 새우는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거든요. 음식 잘못 먹였다 큰일 나는 일이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손도 못 대게 했고요. 서연이가?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요. 아버님이 몰라서 그렇지 서연이가 자기 의사는 확실히 밝혀요. 할 말도 다 하고. 그럼 제가 설마... 야, 정서연! 너 일로 안 와? 며느리와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녀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서연이가 방문을 뛰쳐나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울며 나오는데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가, 팔은 왜 그래? 이 팔은 어디서 그런 거야? 어머, 얘가 학원도 안 가고 왜 저 방에?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 일요일에 가족끼리 근교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서연이가 떨어지면서 팔이 접질렸어요. 땅에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살짝 금이 가서. 뭐야? 아가, 서연아, 괜찮아. 아이고, 울지 마라. 울지 마. 할아버지랑 갈래요. 할아버지 따라갈래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 할비랑 가자. 가자, 소연아. 어머, 서연아, 왜 그래? 언니랑 싸웠어?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임보민, 임혜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라. 학원에 있을 거라던 애가 왜 너네 방에서 나와? 뭘 했길래 이렇게 땀 범벅 눈물 범벅이냐? 그냥 같이 놀았어요. 뭐라고 놀았냐?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할아버지가 말하면 알아요? 뭐? 너는 어떻게 된 게 제일 큰 언니라는 게 동생을 감싸지는 못할 망정 돈을 뺏고 울리기를 해? 아, 진짜 또 그 소리. 그럴 거면 제발 그냥 데려가세요. 우리가 뭐 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살아요? 엄마 아빠 없다고 불쌍하다고 살아줬더니. 아이, 진짜 짜증나게. 아버님! 어머, 보민아, 괜찮아?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애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생각 같아선 몇 대 더 쥐어받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야 했죠. 때렸다고 야단인 며느리와 나한테 맞았다고 엉엉 우는 큰 손녀를 두고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태워 오는 길에 애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울기만 하다가 서름이 가시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보민 언니가 밀었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보민이가 밀어? 왜 너를 밀어? 짜증난다고 밀었어요. 뭐? 언니 때문에 다친 거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숨 넘어가게 우는 애를 진정시키고 재운 후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딸 손녀를 아들 집으로 보낼 때 아들 손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딸 손녀가 함께 살면서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방이 부족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며느리 말에 집도 큰 집으로 옮겨주었고요. 한 번씩 며느리가 애들 학원비로 아쉬운 소리를 하면 학원비 하라고 돈 수백만 원을 몇 번씩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애들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하기엔 내가 속이 좁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애들이라 그렇다. 질투심이 강해서 그렇다. 어떤 이유를 들어도 저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삶이 부족하고 팍팍해서 제 것을 억지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애들 부모가 아들 손녀한테 줘야 하는 사랑을 딸 손녀한테 퍼다 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들 손녀들은 매번 살쪘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서연이는 볼 때마다 말라갔으니까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서연이 고모인 사돈에게 연락했습니다. 염치불구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할 곳이 고모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고모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안겼고 깁스를 한 채 우는 아이를 보니 사돈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돈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결석이 필요하다 연락 후 일단 병원부터 갔습니다. 사돈이 심리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 해서요. 근데 가자마자 거기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매주 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지 넉 달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서연이를 만난 상담사는 소아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담사, 고모,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연이는 힘들게 그동안 제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해요. 아무리 친척이라 하지만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났으니 낯설고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언니들이 있어 좋았다고요. 그런데 언니들이 슬슬 자기를 싫어하는 티를 내더니 둘만 놀면서 서연이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왜 자기를 싫어하느냐 물어봐도 그냥 일하며 둘이만 놀았대요.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선생님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반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친구의 언니가 작은 손녀 혜민이와 친구였던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랬다네요. 혜민이가 자기 집에 사고로 엄마 아빠 죽은 애가 얹혀 살아 불편해 죽겠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집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자꾸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제가 더 놀라고 기가 막혔던 것은 아들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외삼촌은 처음부터 서연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나마 지난번 제게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었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외삼촌이 있을 때는 덜하다는 거였답니다. 제 아들 눈치를 보며 먹을 것도 챙겨주는 척하고 숙제도 봐주는 척하며 속인 거지요. 하지만 외삼촌이 없을 때는 나머지 가족들이 다 짜고 친 듯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무시에는 외숙모, 그러니까 제 며느리도 함께였다고 하더군요. 봄이네미까지 말이야. 대체 어떡해? 처음에 언니들이 저랑 안 놀아준다고 했더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아빠가 사줬던 아이패드도 언니 쓰라고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아이, 뭐? 그러니까 네 물건을 억지로 양보하게 했다는 거야? 네. 밥은 네 외숙모 말로는 네가 입이 짧아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 외숙모가 저는 김치만 먹으라고 해서 불고기나 닭볶음탕은 언니들 거라서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걔는 네가 알러지가 있다고 했다면서. 어른들이 있을 땐 같이 먹는 음식에 손대지 말고 알러지 있다고 하라고 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대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걸 다 참고 살았냐 말이야? 외숙모가 할아버지는 어차피 저 데려가기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알게 되면 보육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울지 마. 할아버지가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당황하셔서 그런 거야. 괜찮아. 할아버지, 저 보육원 가야 돼요? 보육원 가기 싫어요. 제발 보육원엔 보내지 말아주세요. 손녀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작고 어린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남도 아니고 제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한테요. 잘 봐달라고 재산도 더 넘겨주겠다며 부탁한 건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날은 사돈이 서연이를 데려가 재우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돈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전 이 일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젯밤 혹시 몰라서 서연이 몸 살폈는데 여기저기 멍든 흔적이 많아요. 저는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멍이라니. 그럼 맞기라도 했다는 거야? 서연이 말로는 어른들이 한 짓 같진 않고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데 애들이 서연이 때린 것도 다 외숙모가 시켜서 한 거더라고요. 아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애들 엄마가 시켰다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가 손대긴 힘드니 아이들 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일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돈은 며느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 얽힌 일이니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에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서연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들 손녀들이 서연이를 적대시하며 차별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차마 막을 수도 없었고 저 역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못지않게 저도 무척 화가 났으니까요. 화가 났다는 말로는 내 감정을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 세상에 가서 내 딸을 볼 텐데 무슨 낯으로 딸을 보겠습니까? 딸이 남긴 아이가 내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며 부모 그늘 없이도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저 세상에서 딸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했지요. 적어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네가 남긴 딸, 네 몫까진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봤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요. 사돈과 이야기를 끝내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집값 절반을 내놓던지 이번 달 안에 팔아서 갚으라. 네? 아버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라니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지분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 혹시 모를 늙은이의 노파심이었다고. 적어도 눈을 감기 전까진 그게 괜한 노파심이었구나 하길 바랬다. 봄이내미는 할 말 있냐? 아버님, 그래도 갑자기 살던 집을 팔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서연이한테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할 만큼 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원치도 않는 아이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으니 그 좁은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냐. 서연이가 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다. 네? 아버님, 경찰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고모가 너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더구나. 난 그러라고 했다. 필요하면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고도 했고 너뿐만 아니라 보민이 혜민이도 조사는 받아야 할 거야. 애 고모가 벼르고 있더라. 이 보민이 혜민이는 학교폭력으로 따로 학교 신고도 들어갈 거라고 한다. 이건 그래도 니네가 내 식구였으니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동학대라니요. 학교폭력이라니요. 이 사람 완벽한 외숙모는 아니었어도 서연이한테 할 만큼 했어요. 뭐랬든. 예? 네가 보기에 서연이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것 같더냔 말이야. 그러니까 치료센터도 가고 학교 상담도 가고요. 밥 차려주는 것도 밥 한 공기 더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 잘했다. 애미야, 내가 서연이 상담 치료로 매달 주고 있던 돈
어디다 쓴 거냐? 마지막 상담은 넉 달 전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밥? 맨날 맨밥에 김치만 줘서 애가 삐쩍 말라가는 건 안 보였냐? 승현이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다.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 승주 생각했으면 승현이 너 절대 그게 최선이라고 말 못할 거야. 아버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만나서 오해 풀게요. 보민이 혜민이도 싸운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이라뇨.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형제자매 중에 안 싸우고 크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싸우면서 컸어요. 당신도 아가씨랑 많이 싸웠지 않아? 나한테 구구절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 조사 필요하면 거기서 해라. 집 문제는 이번 달 말까지 해결하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집 팔고 이 적당한 요양원 들어가 있다 갈 테니 혹시 내 소식 듣더라도 올 필요 없다. 나는 이 승주한테 면목이 없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라뇨. 아버지. 아들 부부에게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꿈에서라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장 눈앞에 나타난다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그리고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딸이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늙어서 그랬다. 조금만 더 젊었어도 네 딸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돈에게서 아이의 몸 이곳저곳에 있는 멍 자국과 손톱 자국이 든 사진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타박상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맞은 것처럼 노랗고 파랗고 붉은 멍들이 발견되었다고요. 소주 한 병을 내리 마시고 잠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어도 아이 말만 믿고 함부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그런 말은 조사가 끝난 후에나 할 말이죠. 정말 혐의가 없다면 조사를 받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승현아, 그럼 하나만 묻자. 너네 집에 와서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웃은 걸 본 게 언제냐? 네? 나는 지난 몇 달간 그렇게 너희들 집을 갔으면서도 서연이 웃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건...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겠죠. 지금은 애들 엄마이자 자기 가정을 보호해야 하니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겠고요. 저는 서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보아야 할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겠죠. 그 후로 아들 부부와 연락을 일절 끊었습니다. 아들이며 며느리에게서 전화나 메시지가 오는 것도 꼴보기 싫어 가까운 대리점에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서연이는 사돈인 고모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이 늙은 나이에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딸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처음부터 다른 욕심을 보였던 며느리에게 아이를 맡길 것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어렵더라도 기다려달라는 고모에게 맡겼어야 했습니다. 형편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아이 앞으로 물려줄 재산을 맡길 테니 그걸로 서연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숙모보다는 고모가 낫겠죠. 아이가 말라가도 관심조차 없던 그 천하의 몹쓸 아들 부부보다는 한 번씩 아이를 살피고 염려해준 고모가 낫겠지요. 고모가 아니었으면 아들 며느리 문제도 그렇게 빨리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신고가 들어간 후에는 고모 쪽으로도 연락이 많이 간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더군요. 합의를 보더라도 양육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요지부동이니 서연이를 만날 길도 없다 싶었는지 이젠 저를 찾아오더군요. 아버님, 제발 서연이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버님은 서연이만 손녀예요? 보민이, 혜민이도 아버님 손녀예요.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고 엄마는 아동폭력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우리 애들한테는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게 못할 짓을 왜 했냐? 오해예요. 물론 제가 좀 힘들어서 서연이한테 쌀쌀맞게 굴었을 수도 있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워요? 아가씨가 그렇게 갔다 한들 시조카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아버님, 주위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저처럼 선뜻 나서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래, 말 잘했다. 너가 그냥 키웠어. 서연이 키우는 몫으로 가져간 돈이 얼마냐? 내가 그 집 주며 지분 설정을 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내가 못된 너한테 호되게 당할 뻔했다. 집에다 애 학원비다 뭐다 매달 가져간 돈만 해도 어디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애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면 아버님 돈도 필요했고요. 제가 서연이 돌보는 데 있어서 서툴렀을지는 몰라도요. 아버님, 남의 집 자식들 다 그렇게 자라요. 뭐 얼마나 친부모처럼 키우겠어요? 누가 친부모만큼의 사랑을 달라던 적어도 굶기지는 말아야지. 적어도 잘 먹여야지, 응? 보미네미야, 네 자식을 시켜 남의 자식 때리라고 부추기는 건 말이다. 서연이도 서연이지만 보민이나 혜민이한테도 좋을 게 뭐가 있냐? 그 애들이 지금이야 어려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커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너는 떳떳할 수 있냐? 아버님, 서연이 고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서연이 고모도 사람이에요. 서연이 뒤에 돈이 있는데 서연이만 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보고 움직일 수 있다 치자. 그래도 애미야, 서연이 고모는 너처럼 애를 굶기거나 때리진 않을 거다.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용서하고 말 일도 아니죠. 저에게 와서 그럴 게 아니라 서연이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니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징역 6개월을 받았지만 항소했다고 합니다. 사돈말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저 아이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걸 보니 없던 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차 판결이 난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내 만나지 않다가 그래도 아들은 자식이라고 마음이 쓰여 만나니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혼을 해?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이 서연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애들 시켜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요? 저런 사람한테 애를 맡기는 것도 힘들고요. 너도 자격 없다.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지. 네가 혼자 키우면 뭐 달라졌을 것 같냐? 어떻게든 제가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좋은 집에 살다 이사 갔으니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애들 학원이랑도 너무 멀어졌어요. 그거야 네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 그런 거지. 나는 할 말 없다. 네가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모든 잘못을 보미네미한테나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사이니 너는 찾아오지 말아라. 행여나 남은 이 집도 탐내지 말고 서연이한테 증여하고 죽을 거다. 아버지! 운명의 천륜이 끊기고 내 손으로 남은 자식까지 끊고 나니 허무함과 쓸쓸함만 남았습니다. 아들과 점처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끝까지 제 살 길만 모색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아들에게서 저는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고 훗날 딸을 만나 그래도 할 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사람 볼 낯도 챙기려면 남은 시간은 서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